예, 두 번째 세션 대체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그 안에 이제 또 발표가 그 1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대체 복무와 현역 복무의 차별 개선 방안이 1부고요. 2부는 이제 대체 복무 요원의 사회적 기여 확대 방안, 이제 그게 2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는 먼저 차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동숙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대학교 선법을 담당하고 있는 오동석입니다. 그리고 대책심사위원회 비상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자로서 관심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심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좀 법령안에 대한 개정의 문제에 대해까지도 좀 언급을 좀 가급적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집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적 복무와 현역 복무의 차별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제가 받은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 양자가 어떤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동일 범주상의 개념인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약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차별이다라고 하는 어쨌든 느낌을 강하게 주는 것은 복무기간이 앞선 세션에서 나왔던 것처럼 현역 복무의 2배인 36개월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헌법적 기초가 이제 다르다는 점에서 저는 좀 그 차별에 대한 여부 또 개선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헌법적 기초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남북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한국 전쟁 등등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서 국가 안보, 특히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나치게 과도하게 어쨌든 신성시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신성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렇게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가혹한 어떤 이런 일들을 견디게 하게 하는, 내지는 그것들을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좀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어쨌든 의무이기 때문에 설령 그 일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수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성성을 가지고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심의 이유를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 역시 더 심하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압력이 되기도 하고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현정사였던 거고, 이제서 조금 이제 그것에 그런 어쨌든 억압했던 것들을 좀 벗어나는 이제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저도 뭐 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이제 보았습니다만, 법령 자체가 이미 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히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권을 좀 구현하는 문제, 그래서 헌법 내지는 국가가 어떤 법제를 마련해야 되는가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입법 또는 행정의 영역에서도 책무를 지고 개선 방안 내지는 어떤 혁신하는 이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1년이 지났다는 시점에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했어야 할 일들을,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양심적인 병역 거부권을 말씀드릴 텐데요.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하나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철저히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개인에게 그야말로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는 문제인 거고, 이 사람이 설령 사상이나 신앙의 베이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상이나 신앙 내지는 종교가 이 사람의 양심을 규정하는 것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누구라도 개인이 어떤 특정한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또 변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일부를 또
수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사상이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완전한 어쨌든 형태나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다양한 또 분파 내지는 종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 문제는 개인의 판단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양심은 사상이나 종교, 신앙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어쨌든 중요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달리 평가될 수 없는, 결국은 양심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최종적으로는 수렴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객관적 양심이라든지 진정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인 거고, 국가기관이 개인이 판단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공격할 수는 없고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금지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헌법에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이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용을 하기를,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 병역법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이 헌법이 보호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이르지 않으면 병역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헌법재판소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국회에서 만든 이러한 병역법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일종의 도구 개념인 거죠. 그리고 조작 개념인 거죠. 나쁜 의미에서의 조작이 아니라 이제 중립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조작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든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든 개인은 헌법에 의해서 이미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입법자는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그런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권력 분립에 의해서 입법부 우위에 있을 수는 없지만 입법부에 대해서 최대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어쨌든 그런 방안으로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다 보니까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양심의 자유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해석을 해야 되지만 입법부와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개인의 양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대해서 사용했던 개념을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침해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양심적인 병역 거부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하나는 이제 헌법재판소는 처음에는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양심적인 병역 거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쨌든 논리적인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심적인 병역 거부권을 인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국가는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역으로 병역을 대신해서 원가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체는 저는 이미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헌법재판소가 새로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라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발견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이전에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 보상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과 기록을 말소한다든지 사면 복권의 이런 조치들은 당연히 뒤따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런 이제 판례를 변경하게 된 이유 중에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안전 보장에 과연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는 이제 형평성의 문제인 거고 아마 제 발제의 주제인 차별 금지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이제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내용들을 대강 보면 병역 거부자를 인정해도 대체 복무를 하게 해도 전투력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오늘날의 현대전의 관점에서 병역 자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양심적인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 복무를 인정해도 우리의 국방력에는, 국가 안보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보지만, 이것이 적어도 일정 시점 이후에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볼 때의 그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을 비교해 보면 최근에 와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대로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 거지.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과잉의 국가 안보 그리고 과거의 우리의 역사적인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넘어서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규범 자체에 대한 해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양심의 자유 안에 이런 병역 거부권이 포함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남는 문제는 이제 그러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이제 형평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양자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역 복무를 회피할 요인의 이제 제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과로서 지금 이제 36개월의 합숙 근무라고 하는 이제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양자의 형평성 문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역 복무의 개선을 그야말로 뭐 평화를 헌법이 지향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를 보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든 아니면 이제 개병제든 아니면 병역의 의무에 의해서 병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인권을 보장하고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는 평화주의를 전제로 한 이런 이제 군의 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군인들의 인권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쨌든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분노랄지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잡을 여지가 상당히 적은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병역 기피자는 물론이고 병역 기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역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그 분노가 향하게 하는 이제 그런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더욱이 이런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분단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속에서 스스로 드러내기를 상당히 어려워했었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여전히 지금도 무시해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6개월의 합숙 근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전과자로 만들어주지 않을 테니까 이 정도는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런 거 감수하지 않으면 교도소를 갈 수밖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폭력이 저는 또는 제도적인 괴롭힘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정도의 기간 그리고 출퇴근에 의한 근무를 하더라도 이건 이제 뭐 그 수준에 꼭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역의 문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는 이제 양심의 자유의 실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흔히들 말하는 이제 이런 국민의 여러 가지 여론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의 기본권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법률이나 제도의 이제 위헌성 여부, 즉 차별 여부를 따질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인간의 내면의 자유인 것이고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의 위헌성 판단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이유를 넘어서서 정말로 예를 들면 36개월의 합숙 근무를 해야 되는 어쨌든 그런 정말로 명백한 그 정도로 제도를 형성하지 않으면 정말 이 국가 체제를 움직여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건 위헌이 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는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헌법적 관점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역의 복무와 대체역 복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동등한 복무 기간이어야 될 것이고 복무 형태도 복무 형태가 합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대신에 기간을 늘려준다라든지 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대체역으로 행하는 그 의무의 또는 복무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출퇴근 여부나 합숙의 근무는 결정을 해야 될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제 무조건에 전제되는 것으로서 강요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소도 말했던 것처럼 병역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체역에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의해서 병역을 의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따라서 병역을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과 아울러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야 될 것이 헌법이 기본권 보장에 입각해서 기본 의무라고 이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을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무를 헌법의 어떤 헌법적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해석상으로는 의무는 이제 법률상의 의무인 거고 기본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도 명시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 병역과 또는 이제 그 세금 납부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만큼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흔적이 헌법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개념을 이해할 때도 법적 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현역으로서의 군복무라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의무 내지는 복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 복무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양자 모두를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한쪽에서는 군복무의 형식으로 다른 한쪽에는 양심적인 병역 거부권을 행사한 결과로서의 대체적 복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비교할 수 없는 양자의 사람들을 비교해내고 그럼으로써 한쪽을 이용해서 다른 한쪽을 억압하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는 그리고 또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체제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기본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드러나는 복무기관과 합숙 근무 형태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국가로서의 입법, 행정이 해야 될 어떤 보장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더 들어가게 되면 제가 몇 가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이제 중간에 이제 복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복무 이행이 어쨌든 불성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입되기 전에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서 다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물론 복무를 성실하게 하는 걸 확보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 사람을 군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 협박 내지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구체적인 복무 기간과 근무 형태 이외에 구체적인 복무 이행의 과정이라든지 심사 과정에서의 충분히 양심의 자유에 갑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헌법재판소가 말한 대로 헌법에 맞지 않는 제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헌법소원이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헌법소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있어서 적어도 저는 기존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었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병역법에서 내렸던 그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현행 법령에 대해서는 저는 위헌 결정을 내릴 거라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내릴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뭐 많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의 그런 체계를 넘어서서 그리고 또 다음 세션에서 더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대체역 복무로서의 다양한 그런 복무의 가능성, 특히 군사와 관련되어 있는 또는 지원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는 조직적인 부분에도 연관성이 없고 또 그 작용, 그러니까 조직과 작용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둘 다가 엔드로 연결돼서 군사적인 지원 조직과도 무관하고 또 군사적인 작용과도 무관한 지원을 포함한 이런 것에서 무관한 업무를 주는 것이 적절하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은 뭐 그냥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법안에도 들어가서 이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것 하나는 병역법에 보면 병역의 종류의 대체역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우리 헌법에 의한 해석에도 맞지 않는 거죠.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우리 헌법에 의해서도 이런 해석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역은 병역을 대신해서 다른 업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병역의 일부로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병역이라고 하는 어쨌든 뭐라 그러죠? 그런 규정을 또 다시 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것에 근거해서 아까도 말씀 나왔던 국방부 소속 내지는 병무처 소속에서 이 대체역을 심사를 하기도 하고 복무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에 저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병역법의 규정 대상이 아닌 복무로 되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국방부와 병무청에 관할 사항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고 철저히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해서 병역을 대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법 체제로서 그리고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과는 별도의 그런 법령적인 체계와 내용을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심사 과정에서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신청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권리를 알려준다라든지 아니면 또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이 대체혁법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신체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4주간의 군사훈련 때문에 결국은 이제 36개월의 대체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4주간의 군사훈련을 대신해서 직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으로 대체하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모순도 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전시에 관한 규정이 있기도 한데 마찬가지로 전시에도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관련해서는 설령 그것이 전시에 뭐 징발이라든가 징용이라든가 이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금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입법화가 필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병역법에 관련된 내용이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책법에 따르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편입에 대한 취소 이후에 복무에 대한 취소 이후 편입에 대한 취소 이후에 다시 원래 이제 군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규정들은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될 것이고 지나치게 그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되는 어떤 사유에 대한 부분도 좀 정비를 해서 최대한 그 양심적인 병역 거부권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것은 헌법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의 효과인 것인 거죠. 그것이 뭐 우대이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하는 점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대개의 경우에 이런 이제 심사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비공개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현행 대책법은 이제 그것이 법률이 아니라 그 이제 시행령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적어도 위원들의 위원 공개 그리고 아까도 얼핏 말씀 나왔던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기각 결정을 내린 경우에 있어서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설명력을 가져야 되는 것인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기각 결정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의 파급표인 거죠. 예, 그래서 잠깐 참 다시 이제 그 법률 부분에 하나 이제 언급을 빠뜨린 것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해서 병역법이나 군형법, 예비군법을 위반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명과 복권에 대한 근거 조항 그리고 전과 기록 말소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행령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내용 그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공개와 설명의 책임을 지우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를 넘어서서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적 기본적 인권 자체를 심판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권리의 보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행 규칙에서는 아까 아마 그 백승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지만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제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신도 증명서를 요청을 하는 내용이 시행 규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 규칙에 있는 것도 되게 그 자체로 법치주의 위반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인이 자기가 원하면 내가 이런 종교 활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도증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는 철저히 개인의 자유인데 그 개인의 자유의 존재 여부 내지는 그것의 성실성 여부를 종교 단체가 증명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신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임과 아울러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규정한 것에도 저는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개인의 지나치게 사적인 이런 가족 관계라든지 학생 기록부에 관련된 것들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것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것이 개인의 선택 사항으로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각종 판결에서 보더라도 철저히 내면적인 자유로 그래서 그것을 외화시켜서 표현하게 되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또는 분단 상황을 이유로 해서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것이 현실이고요.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사상 통제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을 반대하고 군대를 반대하고 국가의 폭력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단지 평화 통일을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당한 사례들이 뭐 오래전의 일이지만 있었던 것이고 그것들이 바로잡힌 것도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우리의 역사적 경험들 속에서 아까
다른 나라라든지 국제인권 기준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적어도 그런 보편적 기준을 우리가 수용하면서도 우리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어떤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특히나 최근 평택 주한미군 기지, 제주 강정 해군 기지, 성주 소송리 사드 배치 등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의 그런 옆에 나라들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나와 내 이웃, 동료 시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결국 평화를 지향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이고, 그것이 또 우리 헌법이 요청하는 바인 거고,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헌법 제5조에 있는 전쟁 반대와 국제 평화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임과 아울러서 헌법의 이런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서 이런 법제의 어떤 구성에 있어서 지금에 있어서 전면적인 좀 혁신이 필요할 것 같고, 그에 상응해서 현재 군 복무를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의 어떤 존중이라고 하는, 보장이라고 하는 것에 따르는 군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동숙 교수님께서는 대체적 복무와 현역 복무의 차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그 논거하고, 그다음에 구체적 어떤 방안까지 조문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면서 상세히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 현역과 대체적을 단순히 비교하지 말고 양심의 자유, 이걸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잘 보장할 것인가, 그걸 찾아서 제도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모두 하시고, 우리 헌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체 복무의 기간이나 그 고역의 정도가 그게 과도하게 되면 결국 양심적 병력 거부자라도 도저히 그걸 선택할 수 없게 만들 거다. 그러면 결국 대체적 복무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종교의 자유와 같은 다른 기본권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잘 유의해야 할 거다 하는 걸 우리 헌재 결정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제도를 볼 때는 이래도 너 병력 거부할래? 이 발표문에 그래서 나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즉 제도적 괴롭힘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러 방안에 대해서 또 발표문에 있는 것 외에도 추가로 또 몇 가지도 더 붙여서 그렇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 교수님 그 발표에 대해서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을 갖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변호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 대체역 심사위원회 설립 1주년을 맞이한 학술 토론회에 이렇게 토론자로 그 기회를 주셔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출범할 당시부터 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할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제가 막상 이 자리에 토론자로 앉게 되니까 굉장히 좀 느낌이 새롭습니다. 오늘 이 발제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사실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오늘 이야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36개월이 그럼 적정한 기간이냐, 이런 이야기가 과연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발제자께서 징벌적인 어떤 기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6개월이 징벌적 기간이면 35개월은 괜찮냐 뭐 이런 이제 그런 절대적인 기준은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발제자께서 적절하게 그 사회 그 복무 요원과 비교를 해주셨고 또 마침 오늘 같이 토론을 해주시는 그 이효정 그 과장님께서 또 좋은 토론문을 써주셨습니다. 이효정 과장님의 토론문을 보면서 이제 순서는 제가 먼저 하게 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제 36개월이 도출이 되었고 그 논의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효정 그 과장님의 토론문에서 국회에서의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잘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 이제 국회에서의 논의가 잘 이루어졌고 하지만 조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첨언하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 국회에서의 논의 관련해 가지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핵심은 결국에는 양심을 이유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그 논의 과정에서 몇몇 의원님들은 그 징벌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징벌이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리고 죄를 지은 거에 대해 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 이제 제재를 가함에 있어서도 뭐 과징금 이런 것들을 부여할 때 이익을 환수하는 그 제도로서의 과징금도 있지만 징벌적 과징금이라 그래가지고 너는 그걸 잘못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 더 많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그 행정적으로 충분히 그런 제도를 설계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징벌적인 경우를 부여할 수 있고 아닐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그 어떤 병역 거부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징벌적인 그 제재의 물론 표현은 징벌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징벌로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그 복무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는 그 발제자의 의견에 사실 많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발제자께서 전과자를 만들어주지 않을 테니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라는 제도의 설계가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제도 설계와 관련돼 가지고 그 36개월 부분을 이제 사회복무요원과 비교 그리고 그 이제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과도 이제 비교를 하면 36개월이 또 과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전문연구요원이나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그 직무의 성격과 또 직무를 수행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라든지 또 그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그 비교의 대상으로서 그 대체역과 관련돼 가지고 그 좀 적절하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현행 제도가 징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현재 헌법 소원이 들어가 있으며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헌법재판소에 또 법원에 이 권리구제를 묻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텐데요. 그럼 또 지난하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제도가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또 논의가 되고 또 의견이 나오고 그 헌법재판소에 자꾸 여러 가지를 의지하게 되는 것 같은 모습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동성동본 금혼제라든지 호주제라든지 지금 2021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런 제도를 그렇게 운영해 왔단 말이야 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개선 입법을 국회를 중심으로 하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는 남녀 차별이다. 동성동본 금혼제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전통 질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야 결국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논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곳은 국회일 것, 당연히 국회인 것입니다. 그건 헌법적 명령인 것이고요. 제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국회에서 대체역과 관련된 어떤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안타깝게도 뭐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설립 1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1년 동안 어떠한 그 일을 많이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상호 이렇게 그 칭찬하고 서로 이렇게 그 느끼는 이런 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입법부에다가
좀 더 열심히 그 대체역과 관련된 논의를 해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그런 자리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문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였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위헌 판단에 대한 어떤 이의적인 기준, 만약에 그럼 36개월이 위헌이면 30개월은 위헌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36개월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36개월은 위헌이 아닌 것이고 37개월은 위헌인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헌법재판소와 국회와 행정부는 서로 간의 역할이 다른 곳입니다. 뭐 비유를 들면 조금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비유를 드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것이고, 양심의 자유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그 기준과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헌법재판소는 아무래도 사법부다 보니까 소극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개선 입법을 명하면서도 이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니까 14년이 지난 후에 와서야, 2018년에 와서야 아이고 왜 개선 입법을 하지 않아? 이 정도가 되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위헌적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논의는 사실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행 대중교통에서의 저상버스가 완벽하게 도입되어 있지 않잖아요. 뭐 유럽에 우리보다 못 사는 헝가리 이런 나라만 가도 부다페스트에 다니는 모든 버스는 저상버스입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엄마 아버지가 타기가 편한 버스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렇다고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현 상황이 위헌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법부에서는 위헌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죠. 국가의 재정 상태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도로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그리고 또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이거 위헌적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돼 가지고 이 위헌의 판단을 자꾸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게 되고 사법부의 판단에 의지하게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 대체역 복무 제도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워낙 발제자님께서도 분석을 잘해 주셨고 이 논의 자체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논의가 국회로 빨리 넘어가서 우리는 입법부에서 대체역과 관련돼서 자 그럼 36개월이 징벌이냐 아니냐, 왜 징벌이라는 점을 배제해야 하느냐라는 입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해서 이 긍정적인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저희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정한 변호사님께서는 그 징벌적 의미의 제도에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말씀하시면서 복무 기간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는 위헌이냐 아니냐를 그 소극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헌재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그 국회가 책임져야 될 하나의 몫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예, 국회 기능이라든지 역할,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오병두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의 오병두 교수입니다. 예, 제가 두 번째 토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체역 심사위원회 그 1주년을 맞은 귀한 토론의 자리에, 또 귀한 자리에 토론을 맡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먼저 그 전체 발표와 토론 내용을 보고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제 토론문에는 적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저의 토론하고는 제 1부에서 나온 여러 얘기들이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토론을, 발표 토론을 들으신 분들은 더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발표문에 이제 오동석 교수님께서 하신 발표문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견 없고, 다만 제가 이제 토론자로서 조금 이제 살을 붙여본다는 생각에서 이제 토론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의무는 이런 것이죠. 이제 36개월의 합숙 복무를 이제 대체역 복무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대체역 복무의 성질에 관한 논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논의들을 듣고서 일단 볼 때 제가 일단 이제 먼저 본 것은 도대체 병역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병역을 대체한다는 건 무엇이고, 병역을 대체해서 어떠한 직무에 종사해야 될 국민의 의무라는 것, 또는 시민의 의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이제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발표문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저의 이제 토론의 요지인데요. 그 그러니까 대체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하는 대체역을 규정한 병역법의 특별법이다라고 하는 이제 지적에 찬동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현행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헌법 39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문은 제헌헌법 때부터 있던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참 뒤에 생겼죠. 그러니까 2항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조문은 이제 그 뒤에 80년 경에 이제 생긴 것으로 제가 갑자기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50하고 60하고 헌법인가요? 최근에 생긴 겁니다. 최근에 생긴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현재 우리 학설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 국방의 의무가 병역의 의무보다는 훨씬 넓다. 그리고 온 국민이 이제 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런 생각들이 우리 헌법 그 초안 단계에서 등장을 했던 건 비교적 늦은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그러니까 군사에 관해서 많이 참조했다고 하는 이제 일본 제국 헌법에서도 병역의 의무만 있었고요. 당시 일본의 학설도 국방의 의무라는 개념을 그렇게 널리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최초 초안 경우에도 최초에 만들었던 이제 과도정부 조선 과도정부 남조선 과도정부 시절에도 병역의 의무만 얘기했지 국방의 의무를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국방의 의무가 처음 등장한 것이 1948년 5월입니다. 이제 유진호 안에서 국방의 의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하고 그 뒤에는 큰 의문 없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일부에서 나왔던 쟁점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식민지 해방된 국가에서는 신속하게 상비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비군 또 인적 물적 자원들을 국민으로부터 얻어서 재빨리 군비를 갖춰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현민 유진호 박사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본인의 책에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얘기들이 지금 우리 오늘의 그 헌법재판소의 프레임을 만들어낸 기본적인 틀과 같습니다. 현대전의 양상, 현대전은 총력전이고 전 국민이 동원돼야 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소위 포괄적 안보, 실질적 안보라는 개념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가 병역이 있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그래서 이제 병역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병역법은 또 일제하에 만들어졌던 이제 소아 2년 병역법의 모델을 그 역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역, 그 다음에 보충역 등등의 역의 개념을 그대로 들여옵니다. 들여온 것이고 그러한 병역법이 그 이후에 다양한 요청에 따라서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회복무 들어가 있고요. 예술체육요원 들어가 있고요. 공중보건의사도 병역으로 처리를 하고요. 공익법무관도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대체복무도 하나 추가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병역법이 국방의 의무에서 유래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국방의 의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일반적인 국민 일반에게 국가가
고권적으로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국민 일반에게 국가가 필요한 일을 시킬 수 있는 체계가 된 거죠. 이거는 원래 우리 헌법이 예정했던 국방의 범위를 한참 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까지 이르다 보니 이제 뭐 독일에서 논의 아까 나왔습니다만 독일은 헌법에 대체역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반에게 우리 이제 국방의무처럼 국방의무는 여성도 담당해야 되고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온 국민이 담당해야 되는 방공 뭐 예컨대 뭐 예전에 우리 기억으로는 등하관제 같은 그런 모든 국민이 군사적 목적 안에 일원적으로 동원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게 한 것이고 그것은 이제 일제 말기에 아까도 일본 교과서에도 국방의 의무에 관한 설명이 없었다. 일제 시대 교과서에도 라고 하는 것이 일제가 중일 전쟁 시작하면서 총동원령을 소위 총동원 체제를 만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식민지 백성들에게 병역을 지울 생각은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무장력을 식민지 백성들이 갖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언제 이 힘을 이용해서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건 우리나라 일제만이 아니고 식민지를 경험했던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 사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말기에 전황이 나빠지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제 말기에 이르러 40년 넘어가서야 소위 내선 일치를 추구하면서 식민지 백성들에게 병역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했고요. 따라서 일반적인 병역 개념은 해방된 그 신생 대한민국에는 일반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길게 드리게 됐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국민 개병제에서 병역을 모든 국민이 나눠야 한다라는 요청이 생기는 거고 그것은 이제 일제하에서도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 한에서 병역을 나누어지는데 병역을 제대로 질 수 없는 사람들은 보충역이나 다른 역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병역으로 현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인력으로 구성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기타역 현역이 아닌 기타역의 개념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다양한 사회 복무의 요소들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아까도 일부에서 나왔습니다만 신체 등급을 사회 복무라는 게 신체 등급을 이유로 분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국민 일반을 국가의 자원으로 강제 동원하겠다는 병역법적 발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보자면 지금 근본적인 의문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문은 이제 앞에 오동석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의 이제 보강 논거로서 이제 제가 추가 드리자면 대체역이라는 걸 도대체 병무 업무에서 대체역 업무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것이 진정 국방의 의무라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점이 이제 저의 의문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비군사적 역무로서 구성을 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냐? 군사적 업무로 이 역의 모든 대체역들을 구성하게 되면 군사상 업무는 현역 복무, 그러니까 우리가 상비군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다 보니 평등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는 더 많이 복무하고 누구는 조금 복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이 개병 모두 병역을 평등하게 나누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 군대에서 이만큼 고생하는데 비슷하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교의 관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 대체역이라는 것이 양심의 자유에서 연원하는 다른 방식의 그 국가와 또는 사회에 대한 공헌 또는 복무라는 관점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런 비교의 관점은 이제 성립하지 않고 그 역에 적합한 적절한 기간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에 최연수 위원이셨나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사회 복무가 정상적인 사회 복무이고요. 그러니까 사회 복무는 양심의 자유를 우선을 하던 아니면 본인의 선택에 우선하던
더 우선적인 요청에 의해서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병역과 비교되지 않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제도를 구성하고 거기에 합치하도록 실제 관리주체는 현재 총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리주체,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관리 복무기관 모든 것들을 전면적으로 이제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론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짧게 말씀드리면 현재의 우리의 병역법 체제, 병역이라는 개념 자체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이제 대체역심사위원회 또 그리고 대체역에 대한 이런 연구와 관심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국민이 또는 시민이 사회에 대해서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적절히 봉사하고 또 그만큼의 대접을 받고 또 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대체역 제도의 발전 방향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의 논의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병도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오 교수님께서는 병력 의무 내용하고 좀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대체역 복무 의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한 모색해 보는 거 의미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에 이효정 국방부 인력정책과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이효정 서기관입니다. 앞서 오동석 교수님의 발제 내용 그리고 토론자분들의 토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대체역 제도에 대해서 이제 학계 실무에서 판단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국방부는 대체역 제도 만들면서 이 헌재 판결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을 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복무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일부 복무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동석 교수님의 발제 내용, 토론자분들의 의견도 이런 문제 제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주제 중에 특히 이제 대체역 복무의 차별성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3가지 주제 위주로 저희의 실무적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3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복무기간 36개월에 대한 적정성이고, 두 번째는 합숙이라는 근무 형태,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정시설 외의 대체복무 기간 확대에 대한 입장입니다. 먼저 복무기간 36개월의 적정성에 대한 입장입니다. 징벌적이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국방부는 대체역의 복무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 18년도 헌재가 판결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대체 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 기간보다 어느 정도 길게 하거나라고 명시를 해서 행정부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입법의 재량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합리적 복무 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국회 입법 시에 오랜 수기 과정을 거쳤고 해외 사례도 참고하고 국민의 인식도 조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아까 국회 입법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체역법은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됐던 총 13개 법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했던 결과입니다. 당시에 복무기간을 규정했던 내용을 보면 정부안이 있었고 또 대통령령에 명시했던 안, 그 2가지를 제외하고서는 총 11개 법률안에서 복무기간을 사실 36개월 이상으로 명시를 했던 법률안이 8개 정도로서 70% 이상을 차지를 했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결국 36개월로 합의가 됐던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대체 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에서 2.5배 내로 운영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긴 한데 제가 그리스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는 97년도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을 했었고 그때 도입 초기에 대체복무 기간이 저희랑 똑같은 36개월이었습니다. 현역 복무 기간 18개월의 2배 정도 수준이었고요.
2003년도에는 그 대체 복무 기간이 30개월로 단축이 됐고 그 당시 현역 복무 기간도 12개월로 같이 단축이 돼서 2.5배 정도에 달하다가 12년도에는 1.7배로 운영된 바 있습니다. 사실 각 나라의 대체 복무 기간은 그 자국의 안보 상황이라든지 현역병 등 다른 병역 이행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정치, 어떤 문화,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서 자국 실정에 맞게 결정을 하는 것이며 사실 일률적으로 현역병 복무에 1.5배를 추가해야 된다는 국제적인 뭐 죄악이나 관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36개월 같은 경우에 아까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전문 연구요원이나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보충력의 그 어떤 복무 기간과 사실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당시 저희가 제도 도입을 했을 때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적정한 기간이라고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비록 현재 그 36개월의 복무 기간이 너무 과하다라는 주장은 있지만 그 병역법상의 현역의 복무 기간인 24개월의 1.5배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물론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전문 연구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 일부 보충력의 복무 기간과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유사 해외 사례, 그리고 현 국민의 여론 등을 고려시해 합리적으로 저희가 결정했던 사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합숙이라는 근무 형태입니다. 그 합숙이라는 근무 형태 역시 앞서 그 복무 기간 설정과 동일하게 헌재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판결문 내용을 보게 되면 대체 복무의 강도를 현역 복무와 같거나 그보다 더 무겁고 힘들게 하고 대체 복무제는 병역 의무의 일환으로 현역 복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최대한 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합숙은 그 이런 헌재 판결문에 따라서 현역 복무와 최대한 동등한 복무 형태를 가지도록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병역제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형평성의 기준이 되는 현역병의 복무 형태가 합숙 복무라는 점, 예외적으로 출퇴근 복무를 병행할 경우 그 같은 대체 복무 내에서도 복무자 간의 복무 형태 차이에 따라서 형평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합숙 복무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당시에 또 대체역 도입을 위해서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됐던 자문위원회에서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가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복무 기간 그리고 이 합숙이란 복무 형태는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 등가성을 강조했었던 헌재의 결정문 취지를 반영을 했고 휴일 등 근무 시간 외에도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현역병의 복무 환경 등을 고려해서 동일하게 합숙 근무로 설계가 되었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 복무 기간, 합숙 여부는 현역 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임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션에서도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그 복무 분야 기간 확대에 관련된 저희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그 현재 대체역법 제16조에 보시면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 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을 해서 사실은 반드시 교정시설만이 아니라 필요시에는 시행령을 통해서 대체복무 기관을 추가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저희가 대체역 도입을 검토를 할 때도 그 복무 분야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소방,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소방 분야 같은 경우는 물론 23년부로 없어지긴 하지만 현재 그 의무 소방대원의 복무 기간이 20개월이라는 그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 소방대원으로서는 별도의 필기, 체력, 면접 시험 등 선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공립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간호, 요양 관련 전문 자격이 필요하다는 점, 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 복지단체가 많다라는 그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대상 시설에서 대체 복무요원 배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던 점도 있었고 또 합숙 시설에 대한 준비 부족 등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대체 복무요원 배치에 제한이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교정시설이 대체복무요원들의 복무기관으로서 협의가 완료된 유일한 대안이긴 한데 향후 기관 간 협의 등 여건만 마련이 된다면 대체역 복무기관의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36개월 복무기간, 합숙의 복무 형태, 대체 복무기간 선정 등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청회도 거치고 또 국회 등의 어떤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법 정서, 관련 시설 여건, 그리고 타 병력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물론 최근 이제 대체역에 편입 중이신 분, 또 소집해서 복무 중이신 분들 중에서 일부 헌법 소원을 통해서 이 복무 기간 형태가 과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관련 사항은 헌법의 기본권 등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임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잘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방부의 인력정책과장으로 계시는 이호정 과장님께서 현재 앞에서 많은 발표자, 토론자들이 말씀해 주신 복무기간 30개월이 적정한지, 또 합숙 근무 형태가 바람직한 것인지, 또 복무 분야나 기관을 확대할 필요성을 없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됐던 그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또 마지막 멘트로서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논의를 거치면 복무 기관의 확대 같은 것들은 가능할 수 있을 거고, 다른 부분도 많은 논의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토론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발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질문자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은 없었기 때문에 발표자에 대해서 그러면 그럼 발표자께서 한 1, 2분 안으로 간단히 마지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 문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선 세션에서 재량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사실은 과거의 독재 시대의 계엄이라든지 긴급 조치와 다르게 최근에 우리 사회 민주화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재량 권력인 거고요. 입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자료집에 나오는 60개월을 내세웠던 국회의원 안을 생각해 보면 과연 국회가 국민의 인권에 대한 존중 의식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좀 회의감이 든다는 점에서 국민의 뒤에 숨지 말고 행정부도 적극적으로 인권 보장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오병두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총력전 체제 아래에서 지나치게 아까 국가안보가 과잉화되어 있고, 특히 인간 안보라는 말도 요즘 저는 이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안보의 이데올로기에 상당히 기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양심적인 병역 거부의 어떤 대체 복무의 문제를 양심의 자유 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공화국, 평화주의 원리 등으로부터 좀 도출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까 백승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의무가 꼭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으로서의 의무, 그래서 그것들은 개인의 자발적인 기본권 행사의 결과로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의무라고 하는 점에 어쨌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법개념으로부터 좀 탈피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에 97년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2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는 처벌했던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도 지금은 훨씬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물론 제가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그래도 연구자로서 어쨌든 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답을 내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길을 내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고 행정부가 할 일이고 사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에는 근거가 없는 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만들어내면서 왜 국민의 헌법상에 보장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핑계, 그리고 한참 전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제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앞으로 좀 우리 대책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방부 스스로가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전환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지 국민에게 좀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누구죠? 김정환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연구 요원이라든지 공중보건의사 이런 분들하고 대체역 그 복무자가 맡는 업무의 그 복무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전문 연구 요원이라는 공중보건의사 이분들은 어찌 보면 자기 경험과 그동안에 쌓았던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그런 것들을 거기서 실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기간으로 비교할 게 아니라 의무의 내용 또 관련되는 소요 비용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서 좀 더 전향적인 제도가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일부 발표와 토론을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